주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산인 중임제 말고 많이 이야기되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인데, 이거는 이 표현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10년 들었습니다. 예, 학계에서는 사실은 준 대통령제, 세마이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그런 표현을 널리 쓰고,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은 학계에서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언론에서나 여론조사에서 분권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제 몇몇 학자들 좀 이따 볼 그 사람을 포함해서 저런 용어를 쓰고, 언론에서도 그냥 뭐 말이 좋아 보이니까 저런 표현을 써요. 분권이라면 사람들이 뭔가 혹하는 게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준 대통령제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 표현 말고 또 동의어로 쓰는 게 이원 집정부제니 이원 정부제니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학술적 용어는 아니다. 준 대통령제라고 표현하는 게 학술적으로도 정확하다. 그런 거고. 이제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통령은 직선으로 그대로 뽑는데 총리를 이제 의회에서 선출하는 걸 구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제하고 의회제를 합치는 걸 분권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준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실제 보면 분권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어떻게 나눌지, 뭐 흔히 대통령은 외치를 하고 뭐 총리는 내치를 하고 있는데, 이 영역이 그렇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또 보면 이게 분권형 대통령제하고 얼마나 다른가라고 봤을 때, 분권형에서 대통령하고 총리가 같은 당이면 그냥 대통령제하고 똑같은 거고,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달라가지고 프랑스의 예전에 동거정부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 그냥 여소야대 정부, 대통령제에서의 여소야대 정부하고 또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이파르트라는 이제 학자는 의회제가 뭐 그냥 그걸 제대로 구현하면 괜찮은 그런 통치 형태인데, 거기다가 왜 문제가 많은 대통령제를 짬뽕시켜가지고 왜 이상한 걸 만드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권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말처럼. 그다음에 이 사람 기억납니까? 최근의 모습인데 옛날 모습하고 조금 달라져가지고 좀 살이 찌는 바람에, 옛날에 안경 끼고 뿔테 안경, 80년대 말부터 많이 이 사회과학계 운동권 등등에 회자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이죠. 전혀 짐작도 안 가요? 응. 분권형 대통령제 대표적인 주창자. 황태, 힌트. 아까 예, 황태야? 예, 황태현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예. 최근 모습이에요. 원래 무슨 색? 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역시 80년대 세대 차이가 운동권들은 다 아는 90대 초까지도. 그때도 안 좋아하긴 했어요. 예. 나랑 생각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명예교수 퇴직한 지 오래됐고, 그래도 요새 꾸준히 하는데, 아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얼마 전에 이번 달에 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때까지 주장했던 걸 집약했는데, 근데 이 책이 한 300페이지가 넘는데 그중에 분권형 대통령제 자기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거 다시 요약해서 이제 압축적으로 한 그거는 140페이지 정도 되고, 200페이지 넘게는 각국의 헌법 다 번역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 이 책 보고 너무 날로 먹는데 이러면서, 본문보다 부록이 더 긴데 이러면서. 나이테나 자기 어? 처먹는 건 똑같네. 그래서 이번에 이 책 쓰면서 제가 부록의 뭔가를 분량을 부록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모색이야. 네, 정직하게 쓰려고 네.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황태현이 옛날부터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인데, 의회제는 공화국하고 번지수가 안 맞다 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의회제는 중소군주국에서 적합한 제도다 이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근데 딱 봐도 의회제의 시초를 영국인데, 17세기 말에 명예혁명 이후에 이제 그걸 원형으로 삼아서 의회제인데, 영국이 중소군주국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책에서 표도 제가 하나 그려서 넣었는데, OECD 338개국 가운데 의회제 쭉 분류를 다 해봤거든요. 의회제, 대통령제, 준 대통령제. 그 중에 보면
26개 나라가 의회제인데 그 26개 중에 12개국이 입헌군주제와 의회제가 결합된 나라고 14개국은 공화국 의회제예요. 그러니까 입헌군주가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특이하게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이 현실과 맞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죠. 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회제가 있는 나라, 이 군주가 있고 입헌군주가 있고 의회제가 있는 나라는 권위 중심체가 있다. 그래서 군주가 권위 중심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회가 그렇게 굴러갈 수 있는데 공화국에서는 그런 군주가 없으니까 권위 중심이 없어가지고 나라의 어떤 결집 중심이 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의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주장이에요. 좀 이상하죠. 단순한 거의 그냥 생으로 우기는 거야. 그래서 군주가 없는 의회제 공화국에서는 사실 대통령을 간선이나 뭐 직선으로 뽑지만 권한을 보여주지 않는 이런 형태로 사실 그 대통령이 약간 중립적인 형태의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런 형식으로 권위를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걸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 주장은 어쨌든 자기가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외제도 안 돼. 대통령제도 안 돼.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보면 앞에 이 책의 핵심 내용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음, 4년 중임과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 이게 최신 주장이에요. 어쨌든 자기는 의회제 반대하고 4년 중임 대통령제도 반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건국 이후의 역사와 관련된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 하니까 대한민국 출발부터 대통령제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순수 대통령제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한국도 그냥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라고 분류하지만 순수한 엄밀한 의미의 대통령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제 국회에서 뽑았으니까. 국무총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주 부분적으로 의회제적 요소가 가미되는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주류는 이제 대통령제이지만 근데 대한민국이 처음 출발할 때는 더더욱 순수한 대통령제와 거리가 멀었죠. 이승만 처음에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된 거였고 당시에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의결권이 있었어요. 지금은 육공화국 헌법은 심의밖에 없어요. 국무위원들이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죠. 당시에 이제 초창기에는 심의 의결권이 있었고 국무총리를 반드시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해야 됐고 대통령도 처음에 48년 헌법에는 4년 중임 간선제였잖아요. 그리고 재헌국회 때 헌법기초위원회 자체가 의회제였고 이승만이 우기는 바람에 대통령제라는 외양을 넣었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대통령 하다가 이제 다음 또 해먹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 전쟁 중에 어쨌든 국회 선거하고 이제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가 되고 하니까 국회에서 간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1952년에 이제 발췌 개헌을 한 이유도 대통령 직선제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먹어야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었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부록으로 이걸 딱 넣었죠. 이게 보면 불꽃 임경수 선생이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러시아 가가지고 발굴한 문서였죠. 조선공산당 선언이고 당시 공산당 중앙집행위가 26년도에 이제 발표했던 거고 불꽃에 실렸던 건데 여기 보면 앞에 쭉 배경 설명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다가 뒤에 보면 정치 강령, 뭐 노동자 강령, 강령들이 나오는데 강령 정치적 요구 제1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공화국과 입법부. 이게 사실은 의회제 핵심이죠. 그래서 당시에 주의자들도 식민지 시기 주의자들도 그냥 이걸 가장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인 어떤 권력의 중심이라고 입법부를 생각했던 거고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이제 이런 다른 것이 어떤 입법부와 경쟁한다든가 입법부보다 위에 있다든가 이런 사고를 하지 않았던 거죠. 당연히 이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입법부가 그 최상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거고 조동보가 썼을 걸로 라고 연구 이제 결과는 임교선 밝히고 선생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거는 이제 좀 격가지 이야기지만 임정의 그 권력 구조 변화를 봐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정의 권력 구조는 물론 이제 임정의 그 한계상 뭐 정상적인 국가에서의 그 권력 구조 형태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임정 19년에 이제 국무총리제로 시작했다가 19년 가을에 이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되는데 대통령제였는데 대통령이지만 이제 직선이 불가능한 구조니까 임시의정원에서 이제 선출하고 25년에 이승만이 탄핵당한 것도 임시의정원에서 탄핵을 당했고 탄핵당하고 나서 이제 임기 1년짜리 국무령 제도로 갔다가 다시 국무위원회 집단 지도 체제로 갔다가 나중에 40년 충칭 정부 때 김구가 주석이 되면서 주석제로 바뀌었는데 당시에도 이승만의 대통령제하고 그다음에 김구 주석의 이 요소가 대통령의 권한 혹은 주석의 권한을 좀 강하게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제하고는 거리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임시의정원이 선출하고 탄핵하고 중심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 김구 주석 시기는 이제 2차 대전 시기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어쨌든 그런 상황하고도 좀 맞물려 있었고 주석에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주긴 했지만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이승만이 그 재헌국회에서 자기가 우겨가지고 대통령제를 집어넣고 자기가 대통령을 했지만 이게 그때 주장한 게 아니고 뿌리가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1919년도에 9월 달에 대통령제로 국무총리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기 전에 이승만이 그 전부터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를 대통령이라고 사칭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1919년 8월에 안창호가 이승만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재밌어요. 이 헌법을 고치지도 않고 헌법에 대통령이라는 게 없는데 누 대통령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막 나무라는 비난하는 편지를 이승만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이승만 또 반박하면서 아 내가 외교하면서 프레지던트라는 걸 막 쓰는데 이거 왜 자꾸 시비 거느냐 하면서 또 나무라는 이 서로 싸우는 그런 편지가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이 사실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미국 제도 프레지던트 대통령 이러면서 초창기부터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신념이 확고했고 자기가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제 하면 제2공화국의 실패 이런 등식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9개월 동안 단명했던 거고 사실은 5.16 군사 쿠데타로 무너졌던 제2공화국을 의제가 뭔가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아서 실패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지불식 중에 이제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제2공화국도 의회제가 좀 뭐 잘 굴러갔던 건 아니죠.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이 장면 왼쪽 오른쪽. 왼쪽이 장면, 와 오른쪽이 죠. 오른쪽이 장면이에요? 아, 왼쪽이 윤거선이죠. 예. 윤보선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승만이 4.19 혁명 이후에 물러나면서 뭐 자유당 완전히 그냥 박살났죠.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 압승. 밖에 없었어요. 8, 90% 정도 의석을 다 차지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민주당이 내 당내 팝을 윤보선으로 대표되는 구파와 장면으로 대표되는 신파가 당내 그 알력이 있었는데 이게 그 구조가 대통령하고 총리로 옮겨가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싸움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군 통수권 그다음에 인사권을 두고 막 둘이 막 박터지게 신파와 구파가 싸웠는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의회제라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권력 다툼이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때도 제2공화국에서도 대통령은 형식적인 권한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권력은 총리가 쥐는 건데 이게 당내 파벌 싸움이 저렇게 전이가 되면서 대통령하고 총리가 막 부딪혀 싸우는 것처럼 윤부선 보였으니까. 배열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럼요. 당내 윤보선이 대통령 선거를 2번 나갈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어쨌든 제2공화국이 9개월 만에 박살난 것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이태리의 뭐 전국 혼란, 의회제에서의 혼란, 그다음에 한국 제2공화국에서의 실패 뭐 이런 얘기를 의회제 반대 근거로 삼는데 이 제2공화국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의회제와 비례대표제가 별개인 것처럼 이제 각각 따로 많이 주장을 했죠. 사실은 위성정당 아웃에서도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면서도 권력구조 통치형태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물론 별개이긴 하지만 이제 둘을 묶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좀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통치형태하고 선거제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38개국 중에 보면 의회제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가 26개국이에요. 그중에 이제 준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5개 나라 중에서도 보면 준 대통령제도 보면 의회제 기울어 있는 준 대통령제가 있고 대통령제에 가까운 준 대통령제가 있어요. 대통령제에 가까운 준 대통령제는 대표적으로 프랑스. 프랑스는 사실 어떤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준 대통령제라고 분류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대통령제라고 분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빼면 의회제에 가까운 준 대통령제 4개하고 의회제 국가 26개하고 합하면 38개 국가 중에 30개가 의회제 국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비례대표제도 38개 중에 27개 국가가 비례대표제예요. 나머지 병립제, 그다음에 다수대표제가 있죠. 그래서 의회제하고 비례대표제를 묶어서 보면 38개 중에 20개 국가가 의회제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제하고 비례대표제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하다라는 걸 표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름 고안을 해서 책에 이제 제가 집어넣었던 표인데 크게 보면 다수결 민주주의 모델하고 합의 민주주의 모델. 그래서 현재 한국과 같은 다수결 민주주의 모델을 합의 민주주의로 모델로 바꾸자는 것이 이제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인데 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큰 틀의 민주주의 모델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다, 경합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는 다수대표제 선거제도하고 정당체제, 양당제냐 자당제냐 아니면 정부 구성, 단독이냐 연립정부, 그다음에 통치 형태, 대통령제나 의회제냐 이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수대표제가 사실은 양당제를 추동하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하고 친화력이 크고 당연히 이제 양당제에서는 어느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단독 정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정부가 뭐 노무현이 이제 대연정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양당제 국가에서 대연정은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일부 그냥 소수의 사람들 그냥 강요를 입각시키는 것 말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연립 정부도 안 되고 그건 원래 노무현이 고백했잖아요. 저쪽에 술판 던질 여도가 터졌다.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이제 진심을 담긴 제안은 아니었다. 예, 한국 정치 구조에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연정이라는 것 자체가 양당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밀접한 관계를 이제 표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A 관계가 통치 형태하고 이제 저 선거, 정당 체제, 정부 구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B는 이제 의회제와 저렇게 관련이 있고, C는 뭐냐면 영국의 대표적이죠. 영국 모델의 의회제 모델하고 다수 대표제하고 결합한 거고, D는 이제 남미 모델이죠. 그래도 양당제면서 의회제가. 네. D는 이제 남미 모델을 남미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비례대표제인데 특이하게 대통령제 모델을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D 그 경우에는 학자들 가운데 저 D가 가장 문제가 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남미에 실제로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칠레 등등 아르헨티나 독재 정부 그러니까 정치적 불안정을 이제 D 사례로 많이 들면서 그래서 대통령제하고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부수화를 이룬다.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그게 역으로 어떻게 이용됐냐면 한국에서 정치개혁 이야기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할 때 남미사리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대통령제인데 너네 비례대표제 도입 확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역으로 그런 식으로 근거가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지. 비례대표제 도입하면서 대통령제를 바꾸면 되지 그러면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대통령제를 무조건 디폴트라고 생각하고 비례대표제하고는 안 맞으니까 우리 비례대표제 하면 안 돼 이런 주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사실 그런 주장을 좀 뒤집고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좀 의문, 문제 제기를 하자는 게 핵심적인 거였죠. 그렇죠.